아라비아 사막의 중심부, 황금빛 모래 언덕이 끝없는 하늘 아래 솟아오른 그곳에서 한 생명이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다. 1957년 3월의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였다. 그 소녀는 훗날 오사마 빈라덴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출생지조차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제경찰기관들은 한때 그가 번잡한 항구 도시 제다에서 태어났다고 믿었지만, 결국 유양향기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수도 리야드가 그의 첫 요람이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그 순간부터 오사마의 삶은 비범하게 시작되었고, 이는 그의 운명과 전 세계를 형성할 갈등과 격변을 예고하는 징조와도 같았다. 소년 오사마는 가난이나 굴욕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엄청난 부유함 속에서 태어나 삶이 형성되었다. 중동 전역에 울려 퍼지는 이름인 무함마드 빈 아와드 빈 라덴은 비범한 의지의 화신이었다. 1908년 예멘, 기아가 끊이지 않고 전쟁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는 유목민의 강인한 정신과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불타는 열망을 혈관 속에 지니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은 아라비아 서부의 홍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은 당시에도 강력한 오스만 제국과 신생 사우드 왕가 사이에서 논쟁이 많던 땅이었다. 무함마드는 메마른 사막을 보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캔버스였다. 1930년대 형성되어가는 왕국의 여명 속에서 무함마드 빈 라덴은 재능 있는 건설업자이자 꿈의 건축가로 부상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통치자이자 황금빛 모래를 순금으로 바꾼 비전을 가진 국왕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의 후원 아래 일했다. 무함마드의 능숙한 손길과 예리한 지성 아래 그가 설립한 회사인 사우디 빈 라덴 그룹은 신생 국가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건설 제국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 되어 번영의 요람이 되면서 빈 라덴 가문과 같은 성공적인 가문들을 권력과 사치의 정점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성장했다. 하얀 모래 위에 우뚝 솟은 웅장한 건물들, 웅장한 궁전들, 길게 뻗은 도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우디 빈 라덴 그룹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고, 모든 벽돌과 모든 돌덩이는 무함마드의 재능과 영향력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것은 땀과 지혜, 그리고 왕실의 지지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고, 맨손으로 시작하여 건설의 왕이 된 이야기의 생생한 증거였다. 그 풍요로움의 황금빛 복도 속에서 어린 오사마에게는 하미다 알 아타스라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시리아 여인으로 오렌지 꽃향기가 공중에 맴돌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속삭이는 항구 도시 라타키아 주변의 성공적인 감귤 농부 가문 출신이었다. 그녀는 1956년 무함마드의 10번째 아내가 되었는데, 당시 그녀는 겨우 14살이었고 그는 48세의 백만장자였다.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었고 감정보다는 지위와 재산에 의해 결정되었다. 1년 후 오사마가 태어났다. 그는 그들의 유일한 자식으로 너무나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급히 피어난 꽃이었다. 무함마드와 하미다는 그 직후 헤어졌는데, 사막의 바람처럼 순식간의 이별이었고 많은 소문을 남겼다. 그들은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하미다는 무함마드의 바쁜 삶 속에서 잠깐 머물렀던 첩에 불과했다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스쳐 지나가는 사랑 이야기, 그리 완전하지 못한 운명이었지만 특별한 인물의 시작이었다. 오사마는 태어날 때부터 제국의 피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고, 권력과 고독의 결합이었다. 오사마의 어린 시절은 특권의 교양국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백만장자였고,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재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다. 그는 비단 옷, 고급스러운 자동차, 충성스러운 하인들이 있는 넓은 저택의 세상에서 자랐다.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일상의 생계를 위한 부담도 없었다. 그의 삶은 부유함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귀한 과일이 유리 케이지에 보호되어 외부 세계의 가혹함으로부터 격리된 것과 같았다. 그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는 넓은 방에 울려 퍼졌지만, 때로는 더 깊은 무언가를 찾는 영혼의 이질적인 음색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특별한 운명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이야기처럼 부유함은 전통적인 의미의 완전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다. 부모가 이혼한 직후 오사마의 어머니 하미다는 무함마드 빈 라덴의 사업 파트너였던 무함마드 알 아타스와 재혼했다.
1960년대에 하미다와 무함마드 알-아타스 사이에서 4명의 자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더 태어났다. 오사마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의붓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집에서 자랐다. 그는 완전히 외로운 아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차이점과 분리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마도 별이 가득한 아라비아의 밤, 멀리서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 어린 소녀는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이다. 이 가족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린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사마가 친아버지에게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것이다. 오히려 강력한 아버지 무함마드 빈라덴은 아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오사마의 어린 영혼에 보수적인 신앙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 신앙심은 나중에 폭풍으로 타오를 것이다. 무함마드는 그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아들의 세계관을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형성했다. 오사마는 사치스럽고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세속적 권력과 절대적 믿음이라는 두 흐름을 모두 흡수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마음과 정신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이 온다는 것을 배웠다. 아마도 아침 기도와 신성한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무함마드는 아들에게 꾸란의 계명뿐만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 종교적 확고함의 힘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이다. 그는 오사마에게 돈이 사막에서 솟아오르는 고층 건물과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믿음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 심지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것의 토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상한 혼합이 보인다. 왕자 같은 엄청난 사치, 분열된 가족 속 외동아이의 고독, 그리고 강력한 아버지의 손에 의해 심어진 신앙의 씨앗. 사막의 돌에서 자라난 어린 나무처럼 오사마 빈라덴은 부유함 속에서 길러졌지만 그의 뿌리는 그는 아스널 축구 클럽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불꽃 튀는 경기를 관람하며 골과 패배에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 그는 또한 군사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유명한 전투들, 고대 장군들의 뛰어난 전략에 몰두했다. 축구장의 환호성, 책상에 펼쳐진 전쟁지도, 이 모든 것은 성장하는 소년의 순수한 취미 같았고 그가 선택할 운명의 길에 대한 어떤 징후도 드러내지 않았다. 누가 알았겠는가. 내면의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스포츠에 대한 사랑, 역사에 대한 열정이라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씨앗들이 다른 방식으로 싹트고 훗날 전쟁과 파괴의 촉매제가 될 줄이야. 오사마가 자신을 알아가는 동안 가족의 제국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뻗어나갔다. 1960년대의 사우디 빈라덴 그룹은 아랍 세계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의 관계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매우 광범위했고 양쪽에 영양분을 공급했다. 이 회사는 심지어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두 도시인 메카와 메디나의 모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수리를 관리하는 계약까지 받았다. 1964년에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이슬람 종교 유적지인 돔 오브 더 록의 외벽을 다시 덮는 계약을 따냈다. 이 모든 건축물들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빈라덴 가문의 이슬람 세계에서의 권력과 존경을 확인하는 상징이자 선언이었다. 그러나 영광과 권력의 정점 속에서 비극이 닥쳤다. 1967년 위대한 아버지 무함마드 빈라덴은 59세의 나이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는데 조종사가 착륙 지점을 잘못 추정했기 때문이었다. 푸른 계절 한가운데 쓰러진 거대한 나무처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오사마의 삶에 큰 공백을 남겼다. 부유함 속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감은 어린아이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이는 훗날 그의 모든 존재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의 죽음은 그가 세운 제국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사우디 빈라덴 그룹은 무함마드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몇몇 아들들의 리더십 아래 계속해서 번창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회사는 다각화되어 중동 전역에 걸쳐 수익성 있는 계약을 맺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이 되었고 빈라덴 가문의 흔들림 없는 지위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너무 어려서 그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오사마는 학업을 계속했다. 1976년 19세의 나이에 그는 제다의 킹 압두라지즈 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와 가족이 그에게 기대했던 길이었고
사우디 빛나덴 그룹 제국의 심장부로 곧장 이어지는 길이었고 가족 사업에서 확고한 위치를 보장하는 길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미래, 숫자와 계약, 웅장한 건축물의 미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바로 경제학 강의실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건조한 숫자들,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들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그는 다른 것들에 매료되었다. 당시 빛나덴을 알던 사람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주요 관심사는 더 이상 사업이 아니라 종교, 시, 아랍 문학이었다. 세속적인 부름은 믿음, 솟아오르는 시, 철학적인 문학의 메아리보다 약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는 꾸란을 읽고 이슬람 설교를 연구하고 고대 시에 몰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길인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돈과 지위의 어떤 부름보다도 더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물론 그는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3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으로 오사마는 든든한 재정적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그 돈은 그를 정해진 곳에 묶어두는 닻이 아니라 그를 더 멀리, 더 자유롭게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게 해주는 한 쌍의 날개였고 물질적 부담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었다.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인 선물이었고 그를 사업의 길로 나설 필요에서 해방시켰지만 동시에 더 위험하고 복잡한 선택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 시기에 오사마의 개인적인 삶도 큰 전환점을 맞았고 다시 한번 그를 아라비아의 깊은 전통에 묶어놓았다. 그는 1974년 겨우 17세의 나이에 첫 결혼을 했다. 그의 아내는 시리아 여성인 나지와 가넴이었는데 그녀는 그의 외사촌 누이이기도 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정략 결혼이었고 혈통과 문화의 연결고리였다. 나지아는 오사마가 평생 가질 최소 5명의 아내 중 첫 번째였고 그는 20명 이상의 자녀를 두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이 이미 극단적인 사상과 미래의 전쟁을 향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적인 삶은 고대 패턴을 따랐고 격동적인 외부 전선과 특정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는 내부 전선 사이에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장은 거대한 사업 제국을 가진 가족의 길과 신앙, 시, 그리고 세상의 본질에 대한 큰 질문들로 이루어진 내면의 길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젊은 오사마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 씨앗들은 특권적인 영혼 속에서 서서히 싹을 틔우며 큰 바람이 불어와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3장 반란의 씨앗, 극단주의 이슬람 이데올로기의 토대. 1970년대 중후반은 오사마 빈라덴이 경제학 강의실에서 벗어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데올로기를 맹렬하게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모순되고 때로는 단편적인 정보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불완전한 초사화를 비추는 깨진 거울 조각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조각들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났다. 오사마는 그의 삶 초기에 범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범이슬람주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긴급하고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운동이었다. 오사마의 마음속에서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라 황금시대의 과거로부터 온 부름, 부활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는 8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여 중동, 북아프리카 및 인접 지역에 걸쳐 펼쳐진 위대한 이슬람 제국인 아랍 할리프 시대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것은 권력, 지식, 통일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가 느끼기에 이슬람 세계가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를 끊임없이 재촉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범이슬람주의의 핵심은 내부 통합뿐만 아니라 서구의 중동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완전히 종식시키려는 확고한 의지였다. 이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말 오스만 쿠팅의 사상은 오사마가 불의와 쇠퇴에 대해 느꼈던 것을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위한 사상적 틀을 제공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사이드 쿠팅의 형인 무함마드 쿠팅이었다. 그는 형의 사상을 열렬히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1970년대 후반 오사마가 킹 압두라지즈 대학교 학생이었을 때 그곳의 교수였다. 무함마드 쿠팅이 강의실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강력한 촉매제였다. 오사마는 사이드 쿠팅의 작품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자랐고 위대한 사상가의 깊은 생각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과 직접 만나고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무함마드 쿠팅의 강의와 대화는
오사마 안의 극단주의의 첫 불꽃을 지폈을 것이며 지면 위의 사상을 삶의 방식, 위대한 목적의식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다. 중동의 갈등에서 사이드 쿠팅의 책, 무함마드 쿠팅의 강의에 이르기까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씨앗은 오사마의 영혼에 깊이 뿌려졌다. 그것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의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젊은이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명확한 방향, 추구할 목적, 진리를 삼길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길은 운명적으로 평화의 길이 아니라 성전의 길이었다. 제4장, 세계의 변화, 위기와 성전의 부름. 1979년은 오사마 빈라덴의 삶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 젊은이는 킹 압두라지즈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쳤지만 학위를 취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대학 학위 이상으로 중요한 한 해였다. 이슬람 세계가 긴 잠에서 깨어난 땅처럼 격렬한 격변으로 흔들린 전환점이었다. 이제 오사마는 학생이 아니라 확고한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갖춘 젊은이로 시대의 경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북서쪽에서는 천지가 개력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78년 이란 이슬람 혁명은 서방의 지지를 받던 샤를 전복시키고 강력한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완전히 새로운 이슬람 국가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혁명이 아니라 신앙의 봉기였고 이슬람이 서방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일어서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테헤란 전역에 울려 퍼진 알라우 아크바르의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결권에 대한 선언이었고 같은 것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비추는 거울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오사마의 마음속에 희망과 함께 끊임없이 스며들었다. 이란이 혁명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동안 북동쪽의 아프가니스탄, 한때 평화로운 아름다움으로 알려졌던 웅장한 산악국가는 정치적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978년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 PDPA에 권력을 장악하고 비종교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오사마와 많은 독실한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배신,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한 부정이었다. PDPA는 소련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실제로 러시아는 19세기 중반부터 아프가니스탄에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 아프가니스탄을 인도와 파키스탄에 있는 영국의 존재 사이에 중요한 완충 국가로 보았기 때문이다. 1978년 PDPA가 권력을 장악한 배후에 소련이 주된 원동력이었다는 증거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카불의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정권이 국가를 장악하자마자 긴밀한 관계를 신속하게 구축했다. 외국 개입과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냄새가 이 땅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1978년과 1979년 내내 이슬람 단체들과 PDPA의 다른 반대자들이 새 정부에 맞서 봉기하기 시작하자 마르크스주의 정권은 모스크바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소련이 제한적인 지원만을 보냈고 마치 가뭄 속 작은 물방울 같았다. 그러나 PDPA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작은 균열이 큰 틈으로 변하듯 소련은 1979년 12월 말 아프가니스탄을 공식적으로 침략했다. 그것은 더 이상 지원이 아니라 전면적인 군사 개입이었고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행위였다. 1980년대 초 수천 대의 소련 전차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했고 수만 명의 병력이 배치되어 국가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다. 붉은 별이 그려진 전차들, 차가운 총을 든 병사들의 모습은 웅장한 산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사마와 전 세계 수백만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침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공격,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무신론자들이 이슬람 땅을 짓밟았다. 오사마의 내면의 목소리가 울부짖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림이 명확해졌다. 이란은 신앙의 힘으로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무신론적 세력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과 악, 신앙과 무신론 사이의 더 큰 전쟁의 일부였다. 사이드 쿠팅의 책에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성전의 부름은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명령, 공격받는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에서 오는 긴급한 부름이었다. 오사마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느꼈다. 그는 돈이 있었고 사상이 있었다. 그는 부유함 속에서 자랐고 외부 세계와 접촉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을 가진 듯했다. 즉 그것들을 사용하여 일어서서 신앙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지체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간이 왔다. 사막이 자신의 아들들을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킹 압두라지즈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사마 빈라덴은 익숙한 상, 화려한 저택, 그리고 가족 사업 제국의 부름을 벌였다. 그는 동쪽을 향해, 파키스탄을 향해, 그가 신의 뜻이라고 믿는 모험, 그를 기다리는 위대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결정이었고 세계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결정이었다. 제5장 성전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 아프가니스탄의 부름. 킹 압두라지즈 대학교에서 마지막 책이 닫힌 지 채 한순간도 지나지 않아 오사마 빈라덴은 서둘러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흐름이 그를 운명으로 이끄는 듯했다. 그는 파키스탄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깊은 역사적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며 20세기와 21세기 초 국제 지하드 운동에서 복잡한 역할을 해왔던 땅이었다. 1947년 영국령 인도 분할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형성된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적대적인 이웃인 힌두교 인도와의 끊임없는 냉전에 갇혀 있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겉으로는 극단주의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주장해 양측 모두 상대방을 소련에 대항하는 유용한 도구로 보았고 그 도구 중 하나가 결국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빈라덴이 1980년부터 참여한 전쟁은 지난 2세기 동안 아프가니스탄 분쟁이 진행되어 온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1980년 말까지 8만 명의 소련군이 투입되었고 월등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요 도시들을 쉽게 점령하고 통제하며 마르크스주의 PDP의 정권을 강화했다. 전차의 굉음, 하늘을 맴도는 헬리콥터의 소리는 강압의 소리였다. 그러나 무자히딘 그룹은 온건파와 더 극단적인 분파를 포함하여 도시 밖의 대부분 농촌 지역을 통제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 특히 동쪽과 북쪽에 뻗어있는 웅장한 힌두쿠시 산맥은 게릴라전의 이상적인 지형이었다. 그곳의 깊은 협곡과 눈 덮인 봉우리 사이에서 무자히딘은 사막의 늑대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이 되었다. 전쟁은 극도로 피비린내 나는 것이 되었다. 소련은 무자비한 폭격과 농촌마을 파괴를 사용하여 반군을 제거하려 했다. 불타는 마을에서 솟아나는 연기, 바람 속에 울려 퍼지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파괴의 비극적인 그림을 만들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 1,400만 명 중 400만 명 이상이 이주했으며 수십만 명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피난민이 되었다. 이 분쟁은 최소 50만 명, 아마도 그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것은 빠르게 소련의 베트남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인들이 패배시킬 수 없는 적과 마주해야 했던 전쟁, 그들의 역사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였다. 이 시기 내내 빈라덴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무자히딘 운동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완전히 몰두하여 전쟁의 모든 숨결, 이 신성한 땅에 흘려진 모든 땀과 피를 느꼈다. 총소리, 기도소리, 화약 냄새,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 모두 섞여 그를 더 이상 세상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삶, 지하드의 삶의 문이 오사마 빈라덴 앞에 완전히 열렸다. 제6장, 네트워크 구축, 보급에서 지휘까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혹독한 몇 년 동안 오사마 빈라덴은 숨어 지내는 후원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자히딘 운동의 파편화된 조각들을 묶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어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전사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초기 역할에서 빈라덴은 빠르게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는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고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고 그곳에서 그들은 훈련과 장비를 갖춘 후 북쪽의 뜨거운 아프가니스탄 전장으로 보내졌다. 그 시절 빈라덴의 모습은 재능 있는 보급 조직가와 열정적인 전도사의 복합체였다. 그는 훈련 캠프가 버섯처럼 솟아나는 파키스탄과 웅장한 힌두쿠시 산맥의 무자히딘 요새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 모든 여행은 험준한 산길을 넘고 산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소련군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직면하는 고된 여정이었다. 그러나 빈라덴의 눈에는 모든 발걸음이 신앙에 대한 헌신이었고 모든 땀방울이 그의 확고한 결심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이슬람 남성들을 연결하여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통일된 세력으로 만들려는 강력한 충동과 신성한 책임을 느꼈다. 이것이 나의 임무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슬람의 아들로서의 임무이다. 1984년 빈라덴과 그의 스승이자 동반자였던 압둘라 아잠은 역사를 바꿀 조직의 초석을 함께 놓았다. 그들은 마크탑 알 키다마트,
즉 서비스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무소가 아니라 아랍 세계 전역에서, 놀랍게도 서구 세계에서도 자금을 모으기 위해 고안된 복잡한 네트워크였다. 모스크바, 자선단체, 그리고 무자히딘의 대의를 믿는 개인들은 MH에 돈을 보냈고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정당한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돈은 이후 무기, 낡은 소총부터 현대적인 휴대용 방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를 구입하고 신병 무자히딘을 훈련시켜 평범한 사람들을 노련한 전사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1986년까지 이 네트워크는 수백 명의 전사들을 훈련시켰고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비밀기지 빈라덴이 알-마사다, 사자의 굴라고 명명한 곳에 집결했다. 이것은 용감한 전사들이 어떤 적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의미심장한 이름이었다. 이곳에서 험준한 산악지대 한가운데서 빈라덴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형제들의 작은 공동체를 건설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전투 기술을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지하드 정신을 강화했다. 빈라덴의 명성은 무자히딘 사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책상 뒤에 앉아있는 부유한 남자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전사들과 어려움을 나누는 리더이자 행동가였다. 빈라덴의 전사로서의 경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987년 늦봄과 초여름에 일어난 자지전투였다. 이것은 빈라덴이 이끄는 무자히딘과 소련군, 마르크스주의 정권 사이의 치열한 교전이었다. 비록 이 전투가 전체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빈라덴 개인에게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졌다. 자지전투는 빈라덴에게 무자히딘 사이에서 그리고 아랍 세계 전체에서 상당한 명성을 안겨주었다. 이는 주로 부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작성한 보도기사 덕분이었다. 훗날 빈라덴과 매우 다른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가지게 될 카쇼기는 전장에 직접 나가 이슬람 전사들의 용기와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의 기사들은 널리 퍼지면서 빈라덴을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라 용감한 전사이자 리더, 행동가로 그려냈다. 그때가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날들이었다. 빈라덴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프가니스탄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이다. 나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은 이름이 아니다. 나는 더 위대한 것의 일부, 지하드의 일부, 역사의 일부이다. 그 명성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빈라덴의 리더십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그를 더 대담한 움직임, 즉 조직의 미래와 나중에는 세계 전체의 미래를 형성할 결정들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는 보급 담당자에서 상징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깃발로 그리고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네트워크의 건축가로 변모했다. 제7장 전후와 증오의 씨앗, 알카에다의 탄생. 1980년대 후반이 저물어가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소련 그들이 레반트 지역의 서구 전초기지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빈 라덴과 그의 추종자들은 미국의 존재가 이슬람의 성지와 주권에 대한 침략이자 모욕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서구의 이슬람 문제 개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눈의 가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은 이교도, 카피르에 대항하여 이슬람 세계 전체를 극단화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한 전략이었다. 그들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 몇 년 동안 알카에다의 활동 방식은 테러 전술이었다. 소규모 공격, 예상치 못한 타격은 잠자는 이슬람 세계를 깨우는 경종이자 초대장이 될 것이었다. 또한 알카에다는 온건한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 극도로 가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들을 전통적인 이슬람에서 벗어나 서구와 타협하고 약해졌다고 보았다. 알카에다는 이슬람 세계 전역에 엄격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 즉 샤리아법과 꾸란의 문자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해석에 기반한 정권을 수립하기를 열망했다. 그들에게는 타협이나 다양성의 여지가 없었다. 오직 한 길, 한 신앙, 한 법률만이 존재했다. 알카에다의 설립은 단순한 테러 조직의 탄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 지모, 부활과 정화의 열망의 결정체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어둠 속에서 벌어진 논쟁들에서 불꽃이 지펴졌고 그 불꽃은 곧 타올라 다가올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삼킬 위협을 할 것이었다. 빈 라덴은 알카에다와 함께 싸우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이슬람의 영광에 대한 꿈과
서구의 타락에 대한 격렬한 비난으로 엮인 자신만의 비전에 따라 세계를 재구성하고 싶었다. 제8장 고향으로 돌아와 배신의 예언. 알카에다가 1988년에 설립되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소련은 막대한 인명과 물적 손실을 입고 모든 것을 휩쓴 거대한 폭풍이 잦아들 듯 전쟁의 늪에서 지쳐 쓰러진 발걸음을 서서히 빼고 있었다. 공산주의 강대국의 실패는 무자히딘과 그 지지자들에게 승리의 바람을 안겨주었다. 오사마 빈 라덴은 그 성공의 후광 속에서 1989년 자신의 고향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왔다. 그의 귀환은 망명자의 귀환이 아니라 영웅의 귀환과 같았다. 사람들은 러시아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내는 데 기여한 그의 역할 때문에 환영과 존경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재산을 무기로 신앙심을 행동으로 바꾼 남자였고 전 이슬람 세계가 찬양하는 승리에 기여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따뜻한 악수가 오갔으며 끊임없는 찬사가 빈 라덴을 둘러싼 후광처럼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건축물들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무언가를 성취했다. 그는 신앙을 위해 싸웠던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로 돌아온 빈 라덴은 그가 떠났던 세상과 빠르게 재연결되었다. 그는 가족사업 제국인 사우디 빈 라덴 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빈 라덴은 그룹의 경제적 힘과 광범위한 관계를 활용하여 자신이 막 설립한 알카에다를 발전시키려 했다. 그는 가족 제국을 거대한 자원, 즉 자신의 지하드 목표에 봉사할 수 있는 도구로 보았다. 연락망, 권력관계는 이제 다리를 건설하는 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테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빈 라덴은 이집트 및 다른 지역의 이슬람 지하드 운동의 다른 주요 구성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밀회담, 어둠 속에서의 만남이었고 극단적인 사상이 교환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이 숙성되는 곳이었다. 그는 개별적인 불꽃들을 더 큰 불꽃으로 연결하여 그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불꽃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빈 라덴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초기의 환호성에서부터 견고한 벽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깊은 사상적 불일치가 서서히 드러났다. 빈 라덴은 전장의 경험과 단련된 극단적인 열정으로 비이슬람 교도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경한 대결의 길을 고집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우리와 그들, 신앙과 무신론으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다.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사우드 왕가는 서방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부와 권력을 구축했으며 그 방향을 바꿀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석유를 계속 채굴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원했다. 이러한 비전의 차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즉 왕국의 미래에 대한 전쟁이었다. 빈 라덴과 사우디 정권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발생한 지점 중 하나는 남예멘 내전이었다. 빈 라덴은 자신의 범이슬람주의 사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예멘 사회주의당을 전복시키기 위해 직접 개입하기를 원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이 지역에서 이슬람의 권력을 강화할 기회를 보았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무신론자들로부터 우리의 이슬람 형제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야드의 왕실 정부는 그의 노력을 단호히 막았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략적 계산, 지역 및 세계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통제할 수 없는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빈 라덴의 눈에 이러한 거부는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배신이었다. 그는 왕실의 약점과 타협을 보았고 그것은 그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이슬람의 진정한 수호자가 아니다. 그들은 서방의 꼭두각시들이다. 메마른 사막 표면의 작은 균열처럼 첫 균열이 나타났고 이는 더 큰 지진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빈 라덴은 영웅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고향이 더 이상 그의 극단적인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을 것이다. 적이 아닌 같은 피를 나는 사람들로부터 온 배신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곧 용서할 수 없는 증오로 꽃을 피울 것이다. 제9장 끝없는 전쟁 선언, 왕실과의 충돌. 오사마 빈 라덴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사이의 불화는 마치 붉은 숯불처럼 잠재되어 있다가 이웃 국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맹렬한 불길로 타올랐다. 그 불길은 빈 라덴과 사우드 왕가 사이의 마지막 다리를 태워버릴 것이었고 그를 환영받는 영웅에서
추방된 적군으로 만들었다. 1990년 8월 2일 중동과 전 세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1980년대 대부분을 이란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해서 싸웠던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갑자기 작은 걸프 국가인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연합군의 군사 직결은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화되었고 마치 막을 수 없는 강물과 같았다. 미군이 계속 상륙하자 빈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적대적인 선전 캠페인을 시작하여 왕실이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두 장소인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로 여겨지는 왕국으로 서구의 이교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신앙을 배신했고 자신들의 맹세를 배신했다. 빈라덴은 비밀 연설에서 이렇게 외쳤을 것이고 그 연설은 카세트 테이프와 지하 채널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종교학자들인 울라마에게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비난하는 파트와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후원에 의존하던 울라마는 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결 대신 안정과 순응을 택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빈라덴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사이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신뢰는 무너졌고 사상적 차이는 화해할 수 없었다. 1991년 왕실은 그를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때 영웅으로 환영받았던 오사마 빈라덴은 이제 망명자가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거부당했다는 느낌은 그의 영혼을 좀먹는 깊은 증오로 변했다. 빈라덴이 망명 생활을 시작하는 동안 사막의 포풍 작전은 연합군의 신속한 승리와 1991년 봄 쿠웨이트 해방으로 끝났다. 미국은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대신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 남겨두었고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한 전쟁은 끝났지만 추방된 자의 마음속에서는 더 어두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제10장 망명자의 약속의 땅, 수단에서의 은신. 1991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방된 오사마 빈라덴은 이제 아랍 세계에서 고향 없는 망명자, 유령이었다. 그러나 그의 운명, 아니 그의 강철 같은 의지가 그를 새로운 정류장, 그의 극단주의적 사상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찾을 수 있는 임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다. 1992년 빈라덴은 북동아프리카의 수단에 발을 디뎠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증오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이 가득했다. 당시 수단의 정치적 배경은 빈라덴에게 매우 유리했다. 1989년 오마르 알바시르 대령은 거의 무혈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즉시 수단 전역에 엄격한 샤리아법을 시행하여 이 나라를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의 안식처로 만들었다. 변화의 냄새, 즉 이슬람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정권의 냄새가 길을 잃은 배를 이끄는 등대처럼 빈라덴을 끌어들였다.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신앙을 포용하는 국가의 분위기를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빈라덴은 혼자서 수단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단 국회의장이자 알바시르 다음으로 강력한 인물이었던 하산 알트라비의 개인적인 초대를 받았다. 자신만의 범이슬람주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알트라비는 빈라덴에게서 부유한 후원자, 유능한 조직가, 그리고 소련에 대항하는 지하드의 살아있는 상징을 보았다. 빈라덴과 수단 지배층 사이의 연결고리는 어둠 속에 얽힌 거미줄처럼 빠르게 형성되어 지하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수단에서 빈라덴은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신속하게 잘 요새화되고 철저하게 보호받는 복합단지에 배치되었다. 알카에다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훈련된 전사들로 첨단 무기로 그 지역을 경비하여 수단 수도 하르툼의 중심부에 작은 요새를 만들었다. 그곳은 편안하고 안전한 은신처였으며 그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빈라덴은 하르툼 수도 근처에 새로운 무자히딘 훈련 캠프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다. 훈련 중 외치는 소리, 사격장에서 울리는 총소리는 모두 알카에다의 다음 전쟁을 위해 훈련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전사들의 소리였다. 빈라덴 자신도 시내의 개인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숙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의지할 곳 없는 망명자에서 그는 한 국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즉 어둠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빈라덴이 수단에서 누리던 활동의 자유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 머물 수 없었다.
걸프전 이후 미국이 테러 위협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면서 빈라덴과 알카에다는 미국 정보기관과 국무부의 감시를 점점 더 면밀히 받게 되었다. 미국은 빈라덴과 같은 위험한 인물을 국가가 비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수단은 미국에 의해 국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고, 이는 이 나라의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빈라덴이 수단에 머무는 동안 미국은 그의 활동을 거의 매일 감시했다. 무인 정찰기가 하루퉁 상공을 비행했고, 위성들은 그의 복합단지를 촬영했으며 온갖 다른 정보 수집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총성 없는 대결, 초강대국과 숨어있는 테러리스트 사이의 지혜 싸움이었다. 그들이 우리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CIA 요원의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것이다. 빈라덴은 수단에서 철저한 보호와 상대적인 자유를 누렸지만 그는 항상 감시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고 있음을 느꼈다. 의심의 냄새, 감시하는 눈길의 냄새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 가혹한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처럼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늘 위의 모든 비행기 엔진 소리, 저택을 지나가는 모든 낯선 차는 사냥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숨어 지내는 몇 년 동안 서방의 압력 아래 그의 반미 의지가 더욱 강화되면서 더 크고 대담한 공격 계획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제11장 징벌의 저주, 수단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1996년 오사마 빈라덴이 수단에서 찾았던 보호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빈라덴과 다른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비호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수단에 부과한 막대한 경제 제재는 이 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고통, 무역의 침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은 수단을 약속의 땅에서 부담스러운 짐으로 바꾸어 놓았다. 공짜는 없다. 수단 정부는 아마도 쓰디쓰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슬람 영웅을 비호하는 것조차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게다가 수단의 내부 정치 상황도 변했다.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은 빈라덴의 정부 내 주요 지지자였던 하산 알투라비를 교묘하게 따돌렸다. 알투라비는 권력을 잃었고 이에 따라 그것은 분노를 불타는 증오로 미 정부를 공격하려는 결심을 되돌릴 수 없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미국의 제재는 수단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더 위험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온 빈라덴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지도자였고 집결의 깃발이었다. 그의 성전의 불길은 더 이상 잠재되어 있지 않고 서방의 개입 없는 순수한 이슬람 세계라는 그의 비전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활활 타올랐다. 수단은 그를 거부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를 추방했지만 탈레반의 통치 아래 아프가니스탄은 그를 두 팔 벌려 맞이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격 계획들이 하나하나 숙성되기 시작했다. 제12장 테러의 그림자, 폭력의 첫 씨앗. 오사마 빈라덴이 1996년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온 후,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 선언 이후 그는 알카에다와 함께 특히 미국을 직접 겨냥한 테러 행위를 전적으로 감행했다. 9.11 사건은 아직 미래에 있었지만 테러 전술은 항상 이 조직의 운영 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커져가는 그림자와 같았다. 사실 테러 의도의 첫 흔적은 아주 일찍 나타났다. 1990년 미국 연방수사국 FBI 뉴저지에 있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엘사이드 노사이르의 집에 대한 급습을 실시했다. 이 급습은 뉴욕시의 고층 빌딩들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보여주는 문서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에는 이 잠재적인 위협의 심각성과 규모를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매우 미약한 첫 번째 경고벨이었다. 그리고 1993년 그 벨은 폭발음이 되었다.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 북쪽 타워 외곽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이 폭발했다. 폭발은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고 지역 전체를 흔들었으며 상당한 사상자를 냈다. 이 공격의 주모자는 남지 유세프였는데 그도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1980년대 후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들의 캠프 중 한 곳에서 훈련을 받았었다. 이 공격은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서 서구 세력의 상징들을 겨냥하여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 즉 경고였다. 알카에다의 흔적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1992년 빈 라덴은 예멘 아덴시의 골드미오르 호텔 폭탄 테러를 후원하고 조직했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도달 범위와 조직 능력을 보여주는 잘 계획된 공격이었다. 화약 냄새와 폭발의 공포는 이미 세계 그림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 또한 알카에다는 1997년 11월 룩소르 학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끔찍한 사건에서 주로 서구 관광객 62명이 이집트 룩소르시의 왕들의 계곡 근처에서 6명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교환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알카에다는 직접적인 책임은 주장하지 않았지만 서구 관광객이라는 행동 방식과 목표는 이 조직과 그 반서방 사상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 학살은 가장 오래된 역사적 장소에서도 서구인들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까지 알카에다는 테러 방법을 통해 서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강화했다. 폭탄 공격, 총기 난사, 이 모든 것은 커져가는 위협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신호였다. 아프가니스탄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오사마 빈 라덴은 의지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더 대담한 행동을 계획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길고 고요한 밤에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이슬람 세계를 깨우기에 충분했을까? 서방을 흔들기에 충분했을까? 아직 아니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했을 것이다. 우리는 더 강력한 타격, 더 큰 상징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침략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의 땅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공격들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의 마음에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었다. 모든 폭발은 세계 지도에 남은 상처였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적에 대한 상기였다. 공포와 증오의 냄새가 사회의 모든 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빈 라덴은 자신의 비밀기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결정적인 타격, 모든 것을 바꿀 타격을 가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폭력의 씨앗은 뿌려졌고 끔찍한 폭풍으로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13장 전 지구적 분노, 미 대사관 폭탄 테러. 1998년 8월 7일 동아프리카의 평화로운 금요일은 대륙 전역에 울려 퍼지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두 번의 엄청난 폭발음으로 갈라졌다. 그것은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동시에 발생한 트럭 폭탄 테러였다. 같은 시각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손에 의해 조종된 듯 알카에다의 테러 그림자가 일격을 가했다. 누구도 이 공격들의 상징적인 목표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폭탄들은 두 수도의 미 대사관 외부에서 폭발되었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이것은 고립된 극단주의자들의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알카에다의 놀라운 조직력과 자원을 보여주는 끔찍한 정확성으로 세심하게 계획된 복잡한 테러 공격이었다. 예를 들어 나이로비 폭탄 테러에는 500통의 TNT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도시 전체를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폭발물이었다. 한편 다르에스살람 폭탄 테러는 2000파운드짜리 폭탄 2개로 실행되었다. 대사관에 대한 파괴력을 높이고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은 질산 암모늄 비료를 사용하여 폭발물을 포장하고 폭발 방향을 정했다. 그것은 파괴 과학과 증오의 치명적인 결합이었다. 두 폭탄이 거의 동시에 몇 분 간격으로 폭발하면서 공포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나이로비에서는 213명이 사망했고 다르에스살람에서는 85명이 사망했다. 수천 명이 부상당했고 그들은 평생을 따라다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게 되었다. 주변 건물들은 파괴되었고 금속과 유리 파편이 아래 거리로 쏟아져 내리면서 극심한 혼란과 공황을 야기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희생자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절규가 모두 어우러져 비통한 교향곡을 만들었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이 범죄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FBI는 신속하게 빈 라덴을 가장 수배가 강력한 10인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알카에다와 그 지도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전 세계 뉴스의 뜨거운 주제가 된 때였다. 대사관 폭탄 테러는 알카에다를 서방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의 주목 대상으로 만들었다. 분석가들, 보안 전문 그는 불타는 눈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전선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불만 중에서도 가장 큰 불평, 그의 영혼의 가장 쓰라린 고통은 아라비아 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메카와 메디나에 가깝게 있다는 것이었다.
빈 라덴에게 걸프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자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 즉 신이 축복한 땅의 순결에 대한 문제였다. 1998년 알카에다는 역사적 기소장과 같은 명확한 선언을 발표했다. 7년 동안 미국은 가장 신성한 곳에서 이슬람 땅을 점령해왔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알카에다 측의 전시상태 선언이었다. 빈 라덴의 눈에는 미국의 군사적 주둔이 단순한 물리적 점령이 아니라 이슬람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땅을 더럽히는 정신적 점령이었다. 침해당하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은 집착, 즉 억제할 수 없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미 대사관에 대한 이미 상당히 대규모의 공격 이후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그들의 관심을 훨씬 더 큰 목표, 즉 또 다른 상당한 공격으로 돌렸다. 이번에는 해외 공관이 아니라 미국 본토, 그가 증오하는 권력과 부의 상징 자체를 목표로 할 것이었다. 주목할 만하게도 그들은 뉴욕시의 세계 무역센터를 목표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 이 복합단지는 1993년 알카에다와 연계된 자들이 실행한 트럭 폭탄 공격의 목표였던 적이 있다. 같은 목표를 다시 선택했지만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집착에 가까운 끈기, 즉 시작한 것을 완료하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돌아올 것이며 이번에는 그 결과가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빈 라덴은 충동적인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세심하게 계산되었고 역사적 분노, 극단적인 종교 해석, 그리고 개인적인 증오로 구축된 사상적 틀로 정당화되었다. 그는 자신을 신앙의 수호자, 억압받는 이슬람 교도들을 대신하여 정의를 실행하는 자로 보았다. 이것은 신께서 맡기신 임무이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주장했다. 우리는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타격을 가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비밀 기지에서 빈 라덴은 그 공격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온 세계를 뒤흔들고 복수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이슬람 세계를 각성시키고 서방의 섬뜩한 경고가 될 공격이었다. 그의 불만들은 표출되었고 이제 그는 행동으로 그 불만들을 끔찍한 악몽으로 바꿀 것이다. 제15장 거대한 계획 9/11 준비 1998년 말 또는 1999년 초 아프가니스탄 산속 어딘가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오사마 빈 라덴은 고개를 끄덕여 스민했다. 그 끄덕임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명된 사형 선고였고 알카에다의 동료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가 1996년부터 제안했던 세계무역센터 계획에 대한 승인이었다. 이 계획은 처음에는 미친 듯하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 숙성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1999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공격을 실행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한 신중하고 거의 의례적인 심사 과정이 진행되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훈련 캠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들은 전투 기술이나 종교적 열정뿐만 아니라 평가를 받았다. 공격 리더들에게는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과 서구 사회생활에 대한 친숙함이 우선적인 기준이었다. 우리는 섞여들고 군중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빈 라덴은 날카로운 눈으로 지시했을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그리하여 몇몇 개인들이 신속하게 선택되었다. 이집트 출신 건축 엔지니어 모하메드 아타, 아랍에미리트 출신 마르완 알셰이, 레바논 출신 지하드 자라. 이들은 모두 학력이 있고 평범해 보였지만 강철 같은 의지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그 후 하니 한주르라는 또 다른 개인이 상업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숙련된 비행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택되었다. 비행사인 한주르의 등장은 새로운 가능성, 전례 없는 공격 방식을 열었다. 2000년까지 19명의 개인들이 모집되어 미국 내의 테러 세포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밀리에 활동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미국 사회에 섞여들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다. 속임수, 숨겨진 음모의 냄새가 일상생활의 모든 구석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빈 라덴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최종 목표는 2001년 초에 선정되었다. 여러 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납치하여 자살 테러 공격을 감행하여 건물에 직접 충돌시키는 것이었다. 세계 무역센터의 2개의 중앙 빌딩인 트윈타워가 주요 목표였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경제력의 상징이었다. 미군의 심장부인 버지니아의 펜타곤도 놓칠 수 없는 목표였다. 그리고 4번째 항공기를
미국 국회의사당, 즉 워싱턴 DC의 정부 본부에 충돌시켜 미국 민주주의에 상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계획은 파괴의 상세한 건축 도면처럼 명확하게 구체화되었다. 테러 세포들은 미국 땅에서 준비를 마쳤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 즉, 동시 공격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깊이 상징적인 결정이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결정이었다. 빈 라덴은 깊은 역사적 통찰력과 흔들리지 않는 증오심으로 그 날을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제16장 운명의 날 9.11의 전설과 진실. 계획이 구체화되고 테러 세포들이 미국 내에 배치되면서 동시 공격 날짜가 정해졌다. 선택된 날은 2001년 9월 11일이었다. 이날이 9월이 9월이고 미국 날짜 표기법으로 9.11로 쓰여서 미국 긴급 서비스 전화번호와 일치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다. 그것은 시대적 해석이었고 운명의 냉혹한 아이러니를 강조했다. 그러나 빈 라덴은 그에게 매우 깊고 역사적이며 상징적인 이유로 9월 11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날은 1683년 9월 11일 폴란드 국왕 얀 소비에스키 3세가 오스만 트루크 제국에 포위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도착한 날이었다. 소비에스키에 의해 포위가 해제되었고 이는 남유럽에서 오스만 제국의 확장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 전에는 기독교 세계가 동지중해와 발칸반도에서 이슬람의 확장에 수세기 동안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비엔나 포위전 이후 서구 기독교 강대국들은 이슬람 세계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빈 라덴에게 이 상징적인 날을 선택한 것은 강력한 선언이었다. 2001년 알카에다의 이 항공편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아마도 국회의사당에서 더 큰 비극을 막았다. 항공기 충돌은 끔찍한 학살의 시작에 불과했다. 전 세계는 눈으로 또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의 시작을 목격했다. 제17장 비극적인 날 이후 9.11의 여파. 항공기 충돌은 학살의 시작에 불과했다. 항공기가 트윈타워에 충돌했을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른 날들처럼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들의 삶은 악몽으로 변했다. 초기 충돌로 인한 피해와 상층부를 휩쓴 화재로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대피는 더딘 속도로만 진행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수십 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과 먼지와의 싸움이었다. 항공기가 충돌한 상층부는 살아있는 지옥, 잔혹한 화로로 변했다. 몇 분 만에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수백 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려 빠른 죽음을 택하거나 천천히 타 죽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고 인간의 극심한 절망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충돌한 남쪽 타워는 공격을 받은 지 56분 만인 오전 9시 59분에 무너졌다. 수십만 톤의 강철과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굉음은 거대한 먼지 파도를 만들어냈고 맨해튼 하부 전체를 가짜 밤으로 뒤덮었다. 29분 뒤인 오전 9시 28분에는 북쪽 타워도 완전히 무너졌다. 뉴욕의 두 상징이 몇 시간 만에 지평선에서 사라지는 광경은 전례 없는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총 2,606명이 타워와 지상에서 사망했으며 두 대의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140여 명도 사망했다. 펜타곤의 피해는 덜 심각했지만 그곳에서도 지상에서 125명이 사망했고 승무원과 승객 59명도 사망했다.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승무원과 승객 40명은 모두 사망했지만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그 항공기가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2001년 9월 11일 공격은 세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었다. 더욱이 언론사들이 사건 발생 몇 분 만에 보도를 시작했고 항공기가 타워에 충돌하는 영상이 빠르게 방영되면서 테러 행위로서는 전례 없는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파괴를 목격했고 공포에 대한 집단 기억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한 9.11 공격을 계획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9월 16일 알자지라에서 발표된 성명에서 그는 책임을 부인했다. 그것은 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익숙한 전술, 즉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그와 알카에다가 공격을 조작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제시되었다. 2004년에는 알자지라가
빈라덴의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했는데 거기서 그는 2001년 9월 11일 4대의 항공기에 19명의 납치범을 지시한 책임을 명확히 주장했다. 2006년의 추가 고백과 공격 전 오사마가 일부 납치범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나타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고백에서 빈라덴은 트윈타워를 목표로 한 자신의 목적도 분명히 밝혔다. 그것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 베이루트의 여러 타워와 고층 건물들이 파괴된 것에 대한 상징적인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그것은 잔혹한 정의의 순환, 즉 눈에는 눈식의 보복이었다. 9.11 공격은 단순한 테러 행위가 아니라 힘의 선언, 세심하게 계획된 복수 행위, 그리고 세계 지정학적 그림의 영구적인 변화였다. 제18장 세계의 응답, 사냥의 시작. 9.11 공격이 발생했을 때 오사마 빈라덴은 파키스탄 국경 근처 아프가니스탄 동부 힌두쿠시 남쪽에 위치한 웅장한 흰 산맥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곳은 자연적인 동굴과 협곡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하늘로 솟아오른 석회암 산맥으로 이루어진 황량하고 험준한 땅으로 숨어 지내는 사람에게 완벽한 곳이었다. 흙냄새, 희박한 상공기,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의 섬뜩한 고요함이 그의 가장 어두운 생각들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2001년 9월 18일 비극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미 의회는 9.11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에 대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명확한 전쟁 선언이었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1996년부터 빈라덴과 알카에다를 비호해왔고 그를 미 당국에 넘겨주기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탈레반 정권 전체가 표적이 되었다. 워싱턴에게 테러리스트를 비호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와 다름없었다. 복수와 정의의 냄새가 공중에 퍼지기 시작했다. 2001년 10월 7일 미국과 영국의 항공기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전략 목표물에 폭격을 시작했다. 제트기의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고 불꽃 튀는 폭발은 탈레반 기지와 무기고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것이 항구적 자유작전의 시작이었다. 동시에 북부 동맹과도 연결이 구축되었는데 이들은 탈레반 통치에 대항하여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전사그룹이었다. 미국 특수부대가 9월 말부터 소규모로 아프가니스탄의 비밀리에 투입되었지만 공식적인 지상 침공은 10월 19일에야 시작되었다. 미군과 수십 개국의 동맹군이 대규모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장기간의 전쟁, 즉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사냥의 시작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처음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신속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11월 초까지 미군은 수도 카불을 포위했다. 11월 12일 카불에 대한 공습은 빈라덴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한 명이자 알카에다의 3인자였던 모하메드 아테프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다음 날 탈레반이 산으로 도피하거나 남부 도시 칸다하르로 철수하면서 북부 동맹군과 미군이 도시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바로 칸다하르에서 탈레반은 11월 말 마지막 대규모 저항을 벌였다. 그러나 연합군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그곳에 남아있던 병력은 12월 초에 항복했고 겉보기에는 전쟁이 끝났다. 또한 12월 초에는 하미드 카르자이가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으로 새로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일시적인 승리감이 감돌았고 임무가 완료되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 초기 승리는 가짜 새벽 그러나 맹렬한 추적과 엄청난 향상금에도 불구하고 빈라덴과 알카에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한 무서운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의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었다. 토라보라 전투는 빈라덴을 잡지 못했지만 그를 살아있는 전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유령으로 만들었다. 제20장 침묵의 어둠, 파키스탄 은둔 생활. 오사마 빈라덴이 2001년 겨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후 몇 년은 광범위한 추측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수배가 강력한 남자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절대적인 비밀에 붙여졌다. 심지어 오늘날의 미국 정보기관들도 2000년대 그의 행방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을 맞출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역사의 큰 공백이었고 오래 지속되는 미스터리였다. 분명히 그는 많은 다른 알카에다 고위직들과 함께
이 기간의 대부분을 파키스탄에서 보냈다. 그의 파키스탄 주둔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다. 이슬라마바드의 후속 정권들은 수년 동안 지역 지정학적 계산에서 도구로 이슬람 테러 조직들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왔지만 빈 라덴의 경우 그들은 그의 파키스탄 땅 주둔을 공개적으로 승인할 수 없었다. 국제적인 압력이 너무 컸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높았다. 그러나 빈 라덴을 체포하는 데 있어 온건한 접근 방식이 채택되었고 그가 국내에 숨어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그러했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파키스탄 보안기관들로부터 미운적인 지원만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테러 지도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양면적인 게임, 마지못한 협력이었고 국가적 이익이 단순한 테러리스트 체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이었다. 타협의 냄새, 정치적 비밀의 냄새가 모든 조사에 스며들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 파키스탄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역인 와지리스탄에 있었다고 믿어진다. 이곳은 부족 파슈툰족이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매우 약한 무법지대였다. 그것은 무법자들의 천국, 빈 라덴에게 이상적인 은신처가 되었다. 2000년대 후반의 보고서들은 때때로 그가 서쪽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소식들은 아마도 틀렸을 것이다. 실제로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파키스탄의 정치계와 보안기관 내 권력 요소들의 암묵적인 지지 덕분에 오랫동안 거의 방해받지 않고 꽤 편안하게 파키스탄에서 살 수 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테러 희생자들에게 쓰라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배된 범죄자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국가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 내내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광대한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테러 활동을 계속 조직했다. 9.11 이후 미국 내 공격은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미국 공항과 다른 장소에 거대한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군, 영국군,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2001년 말부터 점령한 중동에는 다른 서구 목표물들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에서 더 논란이 많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고 알카에다에게 혼란과 징후를 퍼뜨릴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 은둔 생활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폭풍의 침묵,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여전히 끊임없이 위협적인 적의 침묵이었다. 빈 라덴의 파키스탄 비밀 기지에서는 비밀 계획, 마지막 순간에 공개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